뒤쪽에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시간이 될 때는 공중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아침 일찍 많이 찾으신 우리 언론사 기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만큼 오늘만큼은 정강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 내부분열 사태와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정강훈 목사님의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대통령 출마식도 아닌데 이렇게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전문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137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지어서 잠자는 민족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그리고 바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교회 없는 독립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가장 큰 일은 1904년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조지 워싱턴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 그리고 프리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는 중에 그 과정 중에 대한민국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3대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저 유럽의 사회를 보고 잉태하게 되었죠. 그래서 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만삭이 돼서 들어와서 3년 동안 준비하여 1948년 8월 15일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교회는 정말 희생을 다해왔습니다. 교회 없는 이승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82%가 교회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네팔에 있는 네팔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네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이 거지 같은 나라가 옛날에 네팔보다 더 못 살았는데 이게 한국에 이렇게 10위권에 잘 산다는 거지. 새마을운동이 뭐냐 하고 새마을연수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자기 나라 가서 새마을운동을 청년들 데리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청년들을 다시 모집해서 한국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집어넣고 자기가 통역하면서 3개월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 가서 새마을운동에 또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동남아도 안 되고 아프리카도 안 되는 새마을운동이 왜 한국에서만이 기록을 세우느냐. 그 이유를 그 네팔 그분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교회가 135년 전에 들어와서 동네별로 공동체 원리를 교회가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이건 교회가 가르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짜기부터 저 전라도 시내 앞바다까지 교회만 들어가면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를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새마을운동이 가능했다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그 외에 민주화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한국 교회가 안 지켰으면 그분들이 민족할 수 있었나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김영삼, 김대중 편에 섰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현재 경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한국 교회는 모든 희생을 다해왔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한 가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김일성과 살래, 이승만과 살래 것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공부를 안 한 몇몇 분들은 말하기를 왜 이승만 하나뿐이냐? 여운형, 김규식, 김구, 또 조수왕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일성이냐 이승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승만 선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세계 종교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종교입니다. 주사파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선택 한 번을 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70년 살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경쟁과 모든 회담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로 세계 10위권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당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 국민들을 속여먹는 사기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 다시 말해서 지금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가서 전쟁 없이 통일하자.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이 이론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1정책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런데 언론인 여러분들까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의 제1정책 숨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이 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을 보십시오. 자서전을. 그 사람은요, 자나 깨나 거의 종교적 신념으로 입혀진 것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거죠. 그런데 기자 여러분들이 그걸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죠. 무효입니다. 무효. 사기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충근 박사님. 예. 왜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이것은 왜 사기인가? 한국이 나는 자칭 생각하기를 이충근 박사님은 국제정치학의 1인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잠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국가들 사이에서 많이 맺어졌습니다. 한번 역사를 보겠는데 1860년대에 그 프랑스에 살았던 그 소설가가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 심취한 사람이 기원전 1500년부터 자기 살았던 때까지 한 3000년 동안 평화협정을 다 찾아냈습니다. 역사에서 8000개가 넘었습니다. 그 프랑스 소설가의 결론은 평화협정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평균 2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전쟁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일대학 교수하시는 브루스 러셀 교수가 국제정치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 발발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실한 안전장치가 한미동맹 주한미군입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것을 꼼수로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했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주한미군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평화협정을 하고 그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김일성이가 1972년에 처음으로 남북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고 북한으로 올라온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서로 이제 평화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도 모르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더니만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교시를 내렸냐면은 남조선을 점령하고 한국을 해방할 때까지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평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설득을 해가지고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거는 국제정치의 역사에도 없고 이론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왜 한반도에 미군이 있냐고 주장했는데 우리 국민들 90% 이상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다 있습니다. 93.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국민들의 93.9%가 한미동맹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참 정확히 보도를 해주셔야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론사에 가셔서 아무리 편집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겁니다. 또 다시 조작적으로 편집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유튜브에 생방송 다 봤는데 저거 완전히 가짜로 또 편집하는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왜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가?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신 황준선 장군님 짧게 한마디만 한번 해주십시오. 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되는가?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도 혼자서만 안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공조 체제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5천년 역사에 70여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했던 것은 최근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이 잘 안보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잘 해주셨던 것도 있지만은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미군이 장기적으로 많이 주둔한다는 전부 현재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들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은 거기에 국제적인 투자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9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 때문에 베트남이 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2년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91년도에 필리핀 보십시오. 2021년도에 아프간 보십시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가장 좋은 효율적인 분야이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고 통일 이후에도 러시아와 중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느냐는 간첩이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아니면 좀 바보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깨어나 주십시오. 네. 그런가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를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같은 지금 현재 우리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서쪽으로 집니다.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해서 동쪽으로 지게 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어찌하여 제주 4.3 사건을 제주 항전이라고 하고 여순 반란 사건을
어찌하여 항쟁이라고 대구의 남로당의 폭동을 대구 항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도자는 고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문재인은 계속 5년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자, 김학성 교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제주 4.3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개념 자체가 혼미한 상태입니다. 제주 4.3의 본질은요, 남로당들이 일으키는 반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2001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도 제주 4.3의 문제는 남로당 반란이라고 9사람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라면 4월 3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24개의 경찰관서를 그들이 급습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죽이고 아내와 가족들을 죽입니다. 그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당시 선거 관리를 하려고 했던 선관위 공무원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 당시에 제주 4.3 폭동을 주도한 김달삼이는 당시 제주도민이 유권자가 8만여 명이었었는데 5만여 표의 표를 가지고 몰래 북한의 해주 지하 선거에 참여합니다. 이 인간이 참여해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당선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한 인간이 바로 김달삼인데, 김달삼은 지금 북한의 묘역에 붙여있고 그 묘비에는 남조선 혁명가라고 해서 그를 칭송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인데, 그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떠드는 역사를 왜곡하는,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대로 지구의 태양을 서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만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젊은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분명히 공부를 해서 4.3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민주당이 그러한 일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난번 제주 4.3 특별법에서 국민의힘 정당 그 당시는 103명이었는데 73명의 국회의원이 그와 같은 문재인의 특별법 추진에 73명이 찬성했습니다. 지금의 당대표 김기현이가 원내대표였을 때 찬성했고, 지금의 홍준표는 당시 25명이 기권했는데 기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명밖에 반대를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의 여순 사건은요, 남로당의 반란 사건이 아니라 여순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인 것입니다. 군인 반란인 것이에요. 그 여순 특별법을 만들 때에도 지금의 당대표인 김기현이가 당시 원내대표였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마저도 제주 4.3을 갖다가 민주항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동조한 것이고, 여순 특별법에 대해서도 동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누가 해 오는 것이냐? 김정은이가 해야 옳은 행동을 문재인이가 그와 같은 것을 대신 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인간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대통령의 책임을 망각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연세가 90 이상 되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6.25 전쟁 일어날 1950년 6월 25일 전보다가 더 심하다 그래요. 90대선 어르신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6.25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6.25는 박헌영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조선에 남로당을 전 국민의 78%를 조직해나고 왔으니 전쟁할 것 없어. 그냥 38선에 총소리 몇 발만 내주면 남조선 안에서 지금도 94세대 된 고정간첩, 전향한 고정간첩 그분의 정에 의하면
시골에 있는 낙가래 있죠. 가을에 되면 볏짚 쌓아놓고 거기다가 다 불을 질러서 민중 봉기를 익혀 전쟁 없이 그냥 통일한다. 이게 6.25입니다. 또 하나는 성시백이라는 간첩을 한국에다 파송해서 완전 장악당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간첩으로 만들었죠. 신성모 국방부 장관, 그리고 최병덕 참모총장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자로 똑같은 글씨로 제호로 성시백이가 찍는 조선일보가 따로 있었습니다. 보면 몰라요. 국민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조선일보인가. 왜? 앞에 제호가 같으니까. 언론 장악 다 했죠. 군대 장악 다 했죠. 그 다음에 정치 장악 다 했죠. 그래 놓고 북한으로 보고한 겁니다. 준비 다 끝났으니까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6.25인데, 그렇다면 그때 상황과 오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여의도 있는 국회가 저게 대한민국 국회 맞습니까? 응? 김여정 하명법 아시죠? 박사학 대표가 공풍선 날리는데 그 못 날리는 법을 만들어 잘 말 듣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닌 거예요. 평양의 지시대로 법을 다 만들고 있다. 지금 평양의 지시대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미일 동맹 협조 완성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시작을 누가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또 진행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고 왔어요. 이걸 가르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라를 팔아먹고 왔다. 저 일본한테 넘겨왔다. 거기다 또 언론들도 다 그렇게 동조를 하고 길거리에다 프랭카드를 다 달고, 이게 6.25 전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6월 8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가 세웠고 한국교회가 발전시킨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해체되어서 북한으로 가는 것은 난 용납할 수 없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을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이라고 할 때에 현역 미국의 부통령 펜스가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바깥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일본의 아베도 그 자리에 듣다가 바깥에 나갔어요. 미국과 일본 대통령과 수상이 나가니까 다른 대표들도 줄줄 따라 나갔어요. 왜? 또라이다 이거지. 왜 우리를 불러놓고 왜 간첩 연설을 하냐는 거죠. 아니, 언론사들은 그런 걸 확인 안 하십니까?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고 박정희가 일으킨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됐으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난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더니 제 시국선언문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뛰어나와서 광화문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통일입니다. 통일 방법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식 통일, 그건 당연히 안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이것도 결국은 북한으로 흡수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정당이 하고 있는 또 통일 방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도 역시 북한식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는 거기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내가 저항을 했고, 그랬더니 문재인 씨가 저를 3번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저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총선을 해서 약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80석 됐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줄 생각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성이 착해요. 원래 어느 정도 사기에 넘어갈 것 같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 겨우 5년 연기되었습니다. 완전히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손을 떼면 이 나라는 5년 후에 어차피 무너진다.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애국운동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니 저도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나라가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그걸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교적 정신으로 한국교회 1200만 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1200만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도 이제는 다 제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거의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물론 불교도 물론 천주교도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자유통일을 반드시 우리식의 통일을 해낼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1954년도에 여기 지정교회예요. 이 벽돌을 보십시오. 이게 1954년도에 지정교회입니다. 이거는 언론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알박이요. 정나운 딱 치면 무조건 알박이로 나와요. 50개 언론사가.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54년도에 지어진 교회를 알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 큰 교회를, 여러분이 오신 그대로 보신 그대로 이 큰 교회를 84억에다가 우리 교회 통장에다가 아무 교회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84억을 그냥 꽂아버렸어요. 우리 교회 통장에다 넣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땅도 건물도 다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박원순이가.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것도 나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투쟁을 하여 용역 사람들이 6번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중간과정 다 건너뛰면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냐, 500억에 합의합시다. 500억에. 사실 우리는 500억 가져도 안 돼요. 이게 500억까지 이런 교회를 짓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해서 500억 하기로 사인을 했더니 이제 MBC PD수첩, MBC 왔어요. 여기에 회개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나운 목사가 주민들을 압박하여 돈 500억을 착취했다고. 그래서 제가 중지, 나 안 해 이거. 내가 왜 당신들을 위해서 500억에 합의를 해주고도 나는 착취범으로 돼야 되느냐. 이게 전부 언론사가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JTBC 왔어요. JTBC 회개하세요. 사과하시라고, 사과. 그래서 나는 지금 안 나간다. 왜? 서울시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띄울 수 있어요? 조례안에 보면은 종교부지는 존치가 제일 원칙입니다. 대통령도 못 바꿔요.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존치가 제일 원칙입니다. 만약에 재개발 쪽에서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가 원하는 자리, 교회가 원하는 평수, 그리고 3년 동안 교회가 지어야 될 대치시설을 이 주민총회에서 다 해주기로 돼 있어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인간인데 동네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사실 500억을 손에 봐가면서 500억으로 합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여기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게 사무실 있죠, 여기 교육관 있죠. 그래서 앞에 빌딩을 2개 샀어요. 64평짜리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샀더니 지금 여기 언론사 50개 언론사가 정강훈이가 다시 제2의 알박이를 하려고 빌딩 2개를 샀다. 기자들 다 썼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알박이란 용어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안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사 안 해요. 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 지어서 하지 우리는 안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통하여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들 뭐 기자단이 합의해서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은 뭐 오신 분 다 받을 수는 없고 네. 궁금하신 기자분들은 거수를 하시고 소속을 밝히시고 질문해 마이크 주시면 안 닫혀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가 네. 그 공천을 해다 수십 명을 네. 부탁을 했다고 네. 폭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그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와 손을 그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근대 역사에서 가장 표본의 민주주의를 미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민주당, 공화당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단임 목사.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정식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영상으로. 그게 무슨 대통령 출정식입니까? 교회로 말하면 부흥회예요. 부흥회. 당원들이 전부 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한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김밥이 옆구리 터진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정강훈 너는 정치를 하겠냐? 난 정치 안 합니다. 정치 안 하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자기가 하는 말도 몰라요. 아까 하신 결정적인 말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에 4.15 총선할 때에 자 보십시오.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의석을 몇 석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도. 내가 황교안 대표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석을 그것도 내가 영상을 보니까 뭐 몇 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할 만큼 뭐 수십 석을 달라고 했다. 그거 증거를 내놓으세요. 내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증거를. 일단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황교안 대표인데 연세가 좀 드시니까 치매가 오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뭘 요구를 해요. 여기서 설령 하나 조금 참고되는 것은 뭐냐. 내가 감옥에 있는 사이에 이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 황교안한테 가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황교안 대표님하고 2년을 같이 살았는데 대표 시절에 또 그 전후에 제가 그 황교안 대표님과 거의 뭐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헤어질 때는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님 마음대로 다 하시되 모든 걸 다 하시되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3일 전에 저하고 좀 상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약속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때 나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천위원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요. 공천위원장을 임명하면 그날부터 당대표 아닙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당대표 아닌 겁니다. 그랬더니 당은 당규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은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천위원장 딱 임명하면 그걸로 당대표는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저하고 약속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집에서 내가 YTN 뉴스를 보는데 공천위원장 김영호로 딱 나오는 거야. 그때 황교안 대표는 그 앞에 과정을 뭘 겪었냐.
나는 공천위원장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 여론조사를 해서 1등 나오는 사람을 하겠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김문수가 1등 했습니다. 김문수. 그래서 김문수를 그럼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를 임명 안 하고 그 김영호로 임명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당직자 최고위원들 여러 명, 6, 7명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혼자서 회의하다가 안 되면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조작하여 김영호로 바꾼 것이 한교안 대통령 한 사람의 실수로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해놓고도 지금 와서 무슨 뭐 공천을 뭐 정강훈 목사가 무리하게 요구했다. 그런 헛소리 한다면은 가져오세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뭐 내가 녹음한 거나 전화한 것을 입력한 것이나 아니면 뭐 문서가 있든지 정강훈 목사가 공천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정말 나는 정치인들요. 정치인들 보니까요. 여 기자 여러분 앞으로 정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홍준표 대표님도 그분도 30년 정치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야 수고에 대해서 누가 뭐 그걸